컴퓨터 네트워킹 2024년 가을학기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TCP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5주차입니다. TCP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4계층 프로토콜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4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 연결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있어서 이게 이제 네 번째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중에서 TCP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시다. 역시 TCP를 통해서 4계층이 TCP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낸다고 합시다. 데이터를. 그때 이제 이 커넥션 매니지먼트란 말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만약에 이게 이제 소스고 이게 보내는 쪽이고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라고 하면은 얘가 얘한테 서로 핸드세이크를 합니다. TCP끼리.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TCP하고 요 TCP 사이에 이 커넥션 매니지먼트 중에서 이제 커넥션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커넥션이 열립니다. 커넥션 설정으로 커넥션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커넥션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이 이런 길이 하나 뚫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넥션 매니지먼트를 해서 길이 하나 뚫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뚫어진 길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렇게 패킷이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받는 입장에서 이쪽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옛날에 그 3G나 2G 폰과 다른 것은 그거죠.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카카오톡하고 이메일도 같이 돌아가고요. 뭐 페이스북도 같이 돌아가고 익스플로러도 돌아가고 텔레그램도 돌아가고 같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령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더라도 TCP가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 지금 막 일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이렇게 오는 이 데이터는 이 TCP가 받아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지금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겨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버퍼에 계속 쌓이겠죠. 이쪽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향하는 것은 여기 버퍼에 계속 쌓이겠죠. 얘가 막 계속 보낸다고 하면은요. 그럴 경우에는 이 TCP가 이쪽으로 신호를 줍니다. 이쪽으로. 어떤 신호를 주느냐면은 지금 버퍼가 꽉 찼으니까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빨리빨리 받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버퍼가 꽉 찼다. 그렇다면은 좀 너가 이 천천히 보내라. 그러면은 이제 얘는 띄엄띄엄 이렇게 보내겠죠? 띄엄띄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신 측 버퍼의 상태를 확인하고 버퍼가 찼으면은 좀 천천히 보내고 버퍼가 비어 있으면은 빨리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TCP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TCP에서 컨저스션 컨트롤이죠. 컨저스션 컨트롤은 만약에 중간에 이제 사실은 이게 그 IP 계층에서 봤을 때 이게 IP라고 합시다. 3계층에 봤을 때 중간중간 라우터를 거칩니다. 라우터를 거치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이게 링크가 있죠.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이쪽에 이제 어떤 링크가 트래픽으로 꽉 차면은 이게 이제 막 패킷이 여기서 막 꽉 찼다고 합시다. 패킷이 3계층 입장에서 봤을 때 패킷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 링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소스에서 이 목적지까지 패킷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딜레이라고 하는데요. 딜레이가 많이 걸리겠죠. 시간 딜레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TCP가 패킷을 하나를 보내고 이걸 합시다. 패킷을 이렇게 보내고 이거를 잘 받았다는 어크날리지먼트가 올 때까지 시간을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얘가 이 TCP가 시간을 측정해서 만약에 이 딜레이가 많이 걸리면은 라운드 트립 타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 어크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지금 바쁘다, 딜레이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다, 바쁘다, 이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이 네트워크가 지금 바쁘다 고 하면은 이 TCP는 좀 아까처럼 트래픽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내보냅니다. 예,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컨제스션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매니지먼트를 하고 플로우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는 기능이 TCP에 있기 때문에 TCP는 릴라이벌 데이터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즉 패킷의 보낸 패킷의 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패킷의 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TCP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트랜스포트 TCP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다 TCP 표준이요. RFC라 그래서 Request for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튼 RFC 793, 112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 번호입니다. 번호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TCP는. 그래서 TCP는 포인트 투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TCP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그 아랫단의 이 TCP와 어플리케이션에 가는 TCP 사이에 이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이래 되는 거죠. 예, 포인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 샌더와 원 리시버 사이에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보낸 순서대로 도착하며 바이트 스트림이다. 이 말은 아까 그 커넥션 오리엔티드에 의해서 이 길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길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샌더가 되고 얘는 리시브라고 할 때 샌더고 리시브라고 할 때 여기에 세그먼트
스트림을 이렇게 내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파일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우유나 물을 이렇게 붓듯이 이 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내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결국은 이제 그 라우트를 연결하는 그 IP 네트워크를 타고 가는데요. IP 네트워크는 패켓만 처리한다 그랬죠? 패켓만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림이라는 것은 이게 비트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좀 크게 그릴까요? 보낼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이 패켓 IP 레이어가 패켓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이 TCP가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어떤 건 이만큼을 잘라주고, 어떤 건 이만큼 잘라주고, 이만큼 자를 수도 있고, 이만큼 자를 수도 있고, 이 잘라주는 역할을 TCP가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쭉 물을 따르듯이 그렇게 데이터를 내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스트림. 바운더리가 없다는 말이요.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는 말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것을 바운더리를 세그먼트로 잘라주는 것은 이 TCP의 역할이죠. TCP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또 TCP의 특징은 파이프라인드입니다. 파이프라인드라는 것은 그 어크를 받지 않고도 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양. 이 스트림에서 어크를 받지 않고도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컨저스션 플로우 컨트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크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양. 파이프라인드죠. 어크 안 받아도 그냥 막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크를 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TCP는 항상 풀드플렉스로 작용을 합니다. 이 커넥션이 여기서 여기까지 TCP 커넥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이쪽은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커넥션을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이 패켓 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세그먼트의 크기, 최대 세그먼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M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세그먼트는 괜찮아요. 이처럼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것은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고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은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길을 열죠. 먼저 길을 엽니다.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길을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설명했죠. 샌더가 데이터를 빨리빨리 못 받아가면은 여기에 버퍼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TCP가 일을 못하니까 거꾸로 좀 데이터를 좀 천천히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CP 세그먼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소켓을 통해서 TCP 4계층으로 연결되고요. 이것도 소켓을 통해서 TCP 4계층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넷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이제 IP 계층 3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도 IP 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라우터를 경유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쪽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셋업이 첫째 이루어져야 되고요. 커넥션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길이 뻥 뚫린다 그랬죠. 커넥션 셋업이 열어야지만이 이렇게 길이 뻥 뚫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길로 또 데이터를 보낼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플로우 컨트롤 이 버퍼 공간이 꽉 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네트워크가 컨제스션이 일어나면은 이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를 좀 늦춰줘야 되기 때문에 컨제스션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컨제스션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셋업, 커넥션 셋업, 연결을 설정하는 일, 커넥션 셋업. 이게 이제 이런 연결을 설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같이 이 세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그먼트 구조 안에 서로 이 세 가지를 수행하려면은 이쪽 TCP와 이쪽 TCP가 서로 어떤 값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연결을 설정하거나 플로우 컨트롤을 하거나 컨제스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여기에 세그먼트의 헤더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필드 값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필드 헤더의 필드 하나하나 값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헤더는 약 20바이트로 구성되는데요. 이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20바이트로 구성되는데 이만큼이 20바이트라는 거죠. 구성되는데 먼저 얘가 샌드고 얘가 어플리케이션이 리시버라고 하면은 예, 보내는 쪽의 이쪽 포트 넘버가 이게 소스 포트 넘버가 되고요. 받는 쪽의 요 포트 넘버, 소켓의 포트 넘버, 요 포트 넘버, 요것이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2비트 시퀀스 넘버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니까 데이터를 이런 스트림으로 내려보낸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일련의 바이트니까요. 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트 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트 스트림이다. 그 이야기는 요게 스트림이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네 번째 바이트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려보내면은 이 TCP가 세그먼트로 이게 자르겠죠. 잘라서 보낼 때는 이제 잘라서 IP 레이어로 내려보내는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요 바이트 하나하나마다 시퀀스 넘버가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가 번호가 부여됩니다. 예. 바이트 첫 번째 바이트가 시퀀스 넘버가 1이면은 두 번째 바이트는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게 이 스트림이 1024바이트라고 하면은 24바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0이 되겠고 0번째 시퀀스 넘버 0이고 마지막이 시퀀스 넘버 102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바이트의 시퀀스 넘버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시퀀스 넘버가 이 부분이 두 번째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가 이게 400번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낼 때, 이 부분을 TCP가 보낼 때, 이 시퀀스 넘버 필드에 요 400번을 적어서 보냅니다. 여기에 400번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세그먼트를 보낼 때 요 첫 번째 바이트의 시퀀스 넘버가 400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는요.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는 얘가 이쪽으로 보낸 그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 몇 번까지 잘 받았다라는 정보가 이 세그먼트에 보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요 최종 시퀀스 넘버가 있을 겁니다. 넘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11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것을 받으면은 잘 받았다는 뜻으로 여기에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로 1011 플러스 1인 1012를 보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필드 중에서 헤더랭스는 요 크기고요. 헤더 크기고, 그 다음에 6비트 리저브드는 요거는 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추가적인 기능을 위해서 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가 이게 플로 컨트롤과 관계되는데요. 바이트 숫자, 리시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이트 숫자. 만약 얘가 이걸 세그먼트를 이쪽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 버퍼가 현재 받아줄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를 여기에 적어서 보냅니다. 그 이상은 보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체크섬이 들어가고요. 체크섬은 이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예. 이거 UDP하고 똑같습니다. UDP에서 사용했던 거 TCP에서도 체크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전트 포인터. 어전트 포인터는 이게 빨리 읽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 빨리 읽어가라는 뜻이고요. 예, 받았으면 빨리 읽어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버퍼에 있는 것을 빨리 어플리케이션에 읽어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가지고 플래그라고 하는데요. 플래그. 요게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플래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이 플래그가 RST, sync, find 이 커넥션 셋업 할 때 커넥션을 열거나 테어다운, 닫거나 할 때 서로 간에 이 TCP와 이 TCP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드들입니다. 이 필드들은요. 예. 이 바이트 스트림 이야기가 나오죠. TCP는 바이트 스트림 서비스입니다. 예. 이것처럼 이런 그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보내고 결국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그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이 바이트 스트림 정보를 내려보낼 때 뭐 요거 먼저 내려보내고요. 요거 나중에 내려보내고요. 물론 시커선 넘버는 다 있겠죠. 요거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걸 TCP에 보내면은 TCP는 이거를 임의로 3개의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버퍼에서 받으면은 TCP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길 때 이만큼을 보내고 이만큼을 보내고 이만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고 4바이트를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 스트림 서비스란 게 이런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예, 또 TCP는 양방향성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하나의 커넥션을 이용해서요. 커넥션이 설정이 되면은 길이 열리면은 샌더와 얘가 샌더가 되면은 얘가 리시버가 되고요. 얘가 샌더가 되면은 얘가 리시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 넘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퀀스 넘버와 어커 넘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보낼 데이터가 이런 게 있고요. 바이트 스트림이 있고 이쪽에서 보낼 바이트 스트림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먼저 여기 6개의 바이트를 보내고 얘는 그 다음에 6개의 바이트를 보내고 4개의 바이트를 보낸다고 합시다. 얘는 먼저 4개의 바이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3개의 바이트를 보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요걸 보내겠죠. 요걸 이쪽에서 보내는 게 요겁니다. 요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퀀스 넘버가 당연히 1이죠. 1이죠. 아직 어그나리지 넘버는 없습니다. 이걸 보내고요. 얘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보내겠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가 요겁니다. 아직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오죠. 받으면은 이 입장에서는 이제 요걸 보내겠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는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예. 요걸 보내겠죠. 자,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는 뭡니까? 여기서 요걸 받았죠. 받았으면은 요 어크날리지먼트 요게 마지막에 요게 115 넘버가 요거죠. 그러니까 다음 게 116입니다. 116을 적어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는 요걸 보내려고 하면은 시퀀스 넘버가 116이죠. 요 116입니다. 어거나이즈 넘버는 당연히 이거에 받은 거에 대한 어거나이즈 넘버를 보내니까 요게 어거나이즈 넘버가
6이죠. 그러니까 6을 받았으니까 이게 7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시퀀스 넘버와 어커널리지 넘버를 명시해서 보내게 됩니다. 예. 자, 보면은요, 설명했지만은 시퀀스 넘버 봅시다. 요 필드죠. 시퀀스 넘버 필드는 세그먼트에 있는, 보내고자 하는 세그먼트에 있는 first byte입니다. first byte. 바이트의 넘버입니다. 예. 내보내려고 하는 세그먼트의 first byte입니다. 그래서, 요 세그먼트를 내보낸다. 그러면은 시퀀스 넘버가 0이니까 당연히 시퀀스 넘버는 0이죠. 예. 요 세그먼트를 내보낸다. 그러면은 시퀀스 넘버가 여기가 536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크날지먼트 넘버는요? 어크날지먼트 넘버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보냈을 때 여기 마지막 바이트가 535죠. 여기 마지막이 535가 같죠. 세그먼트에 있는 최종 바이트 시퀀스 넘버가요. 5가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크날지먼트 넘버는 536이 가죠. 그러니까 그 말이 next byte expected from other side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other side 이쪽에서 다음번 보내주기를 원하는 넘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크날지먼트 넘버가 여기에 들어가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크날지먼트 넘버는요, 어크날지먼트 넘버가 보면은 이런 경우는 어크날지먼트 넘버가 포함 안 돼 있죠. 포함 안 돼 있는 것은 이 플래그가 세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그먼트에 어크날지먼트 넘버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어크날지먼트 플래그가 1로 세팅돼서 나가게 됩니다. 세팅돼서 나가게 됩니다. 세팅돼서 나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워크. 큐뮬러티브 워크는 만약에 이게 1024를 이렇게 어크날지먼트 넘버를 보내면은요, 사실 이 어크날지먼트 넘버는 안 보내도 됩니다. 예. 최종적인 것만 보내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A와 호스트 B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이 사람이 이제 타이프를 1, 2, 3, 4, 5, 6, 7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게 가겠죠? 예. 얘는 A, B, C, D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겠죠? 자, 시퀀스 넘버는 이 42는 요 첫 번째
이 시퀀스 넘버 필드 이게 42라는 뜻이고요. 어크 79는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보낼 때 이 시퀀스 넘버가 79가 되겠죠. 이게 받기를 원하는 걸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크놀리지 넘버는 요게 42, 43, 44, 45, 46, 47, 48 그러니까 다음 기대하는 것이 49입니다. 그래서 이게 49가 넣어서 이렇게 보내겠죠. 또 TCP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Reliable Data Transfer요. 줄여서 RD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Reliable Data Transfer가 가능한 이유는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파이프라인드 세그먼트 그러니까 어크 없이 또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어크 이걸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내고 이걸 보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어크를 줄 때 일일이 이거에 대한 어크를 주고 이거에 대한 어크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크를 주고 그 어크를 일일이 줄 필요 없이 이것들은 어크를 안 주더라도 마지막 세그먼트에 대한 어크를 주면은 이거에 대한 어크를 같이 준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를 사용하고요. 이건 상세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크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타이머 작동하는 이 시간 안에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은 다시 보내줘야 되죠.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크 없이 이렇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보내니까요. 만약에 어크가 없으면은 재전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재전송은 두 가지 경우에 재전송이 일어납니다. 타임아웃과 듀플리케이트 어커를 받을 경우에 재전송이 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TCP 샌더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쪽 TCP가 있고요. 이쪽 TCP가 있다고 합시다. TCP가 있고 여기에 TCP가 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TCP가 받으면은요. TCP는 세그먼트를 만들죠. 데이터를 받으면은 보낼 이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세그먼트를 만드는데 세그먼트 헤더에 그 시퀀스 넘버 필드를 집어넣죠.
여기 세그먼트의 첫 번째 바이트의 시퀀스 넘버를 여기에 시퀀스 넘버 필드에 값으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습니다. 그 시퀀스 넘버는 세그먼트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의 넘버죠. 요 첫 번째 바이트의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고는요, TCP가 보내고는 타이머를 스타트 시킵니다. 요거에 대한 요걸 이제 가겠죠. 세그먼트가 가면은 이쪽에서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잘 받았다고 어크가 올 때까지 이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타이머가 언제까지 작동하다가도 타이머가 폭발을 했는데도 어크가 안 오면은 이제 재전송이 일어나는데 그 타이머 기간, 폭발하는 기간, 얼마 동안 어크가 안 와도 기다리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것을 타임아웃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폭발을 하면은 타임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그먼트를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고는 타이머를 다시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크가 도착하면은요, 아직까지 어크가 받지 않은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크날리지먼트가 도착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크날리지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아직까지도 언어크된 세그먼트가 이제 타이머를 스타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타이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 원래 시퀀스 넘버는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여기 시퀀스 넘버 첫 번째 바이트 넘버를 시퀀스 넘버 필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 편의상 이거 전체를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 방식에서 4개의 세그먼트까지 어크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4개라고 가정하면은, 그 말은 윈도우가 4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크 없이 0번째 이걸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1번째 이걸 내보냈고요. 2번째 이걸 내보냈고, 3번째 이걸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고는 패킷 0을 내보냈고, 1을 보냈고, 2를 보냈고, 3을 보냈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꽉 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마다 타이머를, 그 시간을 패킷 제로에 대해서 타이머 T1,
패킷 1에 대해서 T2, T3를 작동을 시켰어요. 예. 자, 그러고는 이제 이게 전송이 되죠. 근데 이게 어크가 옵니다. 패킷 0에 대해서 오고, 패킷 1에 대해서 오고. 그러면은 여기 패킷 0에 대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이 상태에서 하나가 윈도우가 슬라이딩 합니다. 제로는 어크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네 번째 거를 내보냅니다. 예, 윈도우가 4개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크를 더 받으면은 패킷 1에 대한 어크를 받으면은 윈도우를 또 4개까지니까 5번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세팅을 해놓죠. 그러고는 이 입장에서는 보면은 패킷 2에 대해서는 패킷 2가 가다가 분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죠.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패킷 3가 도착을 하면은 이 입장에서는 패킷 2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패킷 3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send 1을, acknowledge 1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acknowledge 1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크 1이거든요. 이것도 어크 1입니다. 이 패킷 3를 받았지만은 이 패킷 2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크 1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크 1, 어크 2, 이게 어크 1 두 번 가죠. 그래서 이거를 duplicated 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uplicated 어크라는 이야기는 뭔가 분실된 게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중간에 뭔가 분실된 게 있다는 겁니다. duplicated 어크가 왔다는 것은 이 어크 1이죠. 이것도 어크 1이죠. duplicated 어크가 왔다는 것은 중간에 뭔가 이것처럼 분실된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duplicate 어크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패킷 2 이게 이제 expire 됩니다. 어크가 안 왔으니까요. 타이머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머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크가 오지 않기 때문에 expire 됩니다. T3가 expire 되는 거죠. T3가 expire 되면은요. T3가 expire 되면은 이 T3는 패킷 2잖아요. T3는. 그래서 패킷 2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냅니다. 2, 3, 4, 5. 예. 물론 이게 이미 보냈지만은 패킷
패킷 2에 대한 엑스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있기 때문에 패킷 2 보내고 3 보내고 4 보내고 5 보내고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TCP에서 타임아웃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가 가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받는 측에서 어크를 안 보내겠죠. 어크를 안 보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고 타임아웃 되어서 재전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세그먼트를 보냈는데 어크를 보냈는데도 이 어크 자체가 오다가 분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역시 타임아웃이 일어나고 재전송이 일어납니다. 또는 데이터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서 받기는 받았는데 에러 체크를 해보니까 책섬 에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A 입장에서는 타임아웃이 일어나고 재전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TCP 라운드 트립 타임에 대해서 봅시다. 예, 이게 이제 타임아웃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어플리케이션과 이쪽 어플리케이션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보내고 어크를 받겠죠. 세그먼트를 보내고 예, 어크를 받습니다. 예, 어크를 받으면은 이 보내고 어크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입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러니까 모든 세그먼트를 보낼 때마다 라운드 트립 타임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예. 그래서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에 입각해서 타임아웃 값을 결정합니다. 예, 타임아웃 값을 결정.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너무 타임아웃 값이 라운드 트립 타임 실질적으로 측정하면 나오는 세그먼트를 보낼 때마다 측정되는 그 라운드 트립 타임보다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 타임아웃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예, 불필요한 그 재전송이 많이 나타나겠죠. 타임아웃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타임아웃 값이 너무 크면은 너무 큰 값으로 설정이 되면은 설령 세그먼트가 분실이 일어났더라도 반응을 느리게 하겠죠. 왜? 타임아웃 값이 너무 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임아웃 값은 적당한 크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샘플 라운드 트립 타임. 이것은 세그먼트를 보내고 어크를 받을 때까지 이 세그먼트를 보내서 어크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걸 샘플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샘플 라운드 트립 타임은 이 세그먼트 보냈을 때 다르고 다음 세그먼트 보냈을 때 다르고 그 다음 세그먼트 보냈을 때 다르고 계속 달라집니다.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은요. 세그먼트를 보낼 때마다 어크를 받아서 측정하는 거니까 이 샘플 라운드 트립 타임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평균값, 스무드하다는 게 평균값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estimated round trip tim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샘플 RTT를 측정해서 어떻게 estimated RTT를 유도해 내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예, 이 그림에서 이 표시가 이제 그 실제로 라운드 트립 타임을 측정한 겁니다. 이 시간이 이제 그 시간별로 보면은 첫 번째 측정 값이 요거고요. 두 번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측정해 보니까 요거고, 그 다음 세그먼트의 라운드 트립 타임이 요거였고요. 그 다음이 요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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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좀 크게 나오고, 이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estimated 라운드 트립 타임은 이게 조금 스무딩 됩니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도록 따라가도록 합니다.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 증시에도 많이 보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도 이런 estimated round trip time 같은 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게 쭉 무빙하면서 이동하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샘플 RTT를 구할 때마다 어떤 알파 비율만큼 곱하고 그 당시 하나 전의 estimated RTT를 1-알파를 곱해서 새로운 estimated RTT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알파 값은 0.125로 하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측정된 샘플 RTT 값을 12.5%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87.5%는 그때까지 측정된 estimated RTT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estimated RTT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타임아웃 값은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타임아웃 값은 이제 estimated RTT 값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면은 어떤 그 세이프티 마진을 둡니다. 세이프티 마진을 두는데 그 세이프티 마진은 우리가 데비에이션 RTT라고 합니다. 데비에이션 RTT는 또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샘플 RTT와 estimated RTT의 차이, 이 절대값이 차이 값입니다. 차이 값에 베타를 곱하고 그 전의 데비에이션 RTT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게 베타가 0.25인데요. 요 값을 25% 반영하고 그때요. 요 데비에이션 RTT를 75% 반영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구한 게 이 데비에이션 RTT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임아웃 인터벌은요, 데비에이션 RTT 구한 거에 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Estimated RTT 값을 더해줘서 타임아웃 인터벌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 마진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이프티 마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Estimated RTT에다가 어느 정도 세이프티 마진을 더해서 타임아웃 값을 결정합니다. 예, TCP 플로우 컨트롤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예, 이게 이제 수신 리시브 하는 받는 쪽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TCP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오는 데이터를 읽어가야 됩니다. 버퍼로부터 TCP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읽어가지 못하면은 이 버퍼에 도착한 데이터가 이 버퍼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버퍼가 차게 되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버퍼를 꽉 채우게 되면은 이쪽으로 컨트롤 시그널을 보냅니다. 지금 버퍼가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게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수신 측에서 보내는 측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샌더 입장에서는 리시버의 버퍼를 넘쳐나게 하지 않겠죠. 어떤 경우에 넘쳐납니까? 계속 많이 보내는 경우, 빨리 보내는 경우에 이 리시버 버퍼가 넘쳐나는데 이 컨트롤 시그널을 줘서 좀 보내는 속도를 샌더에게 컨트롤 시그널을 줘서 좀 천천히 보내라. 그렇게 하면은 이 버퍼를 넘쳐나지 않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CP 플로우 컨트롤에서 요 TCP 헤더 세그먼트에서 요 필드, 요게 수신 측 윈도우 필드입니다. 수신 측 윈도우 필드가 뭐를 나타내냐면은 이만큼의 그 수신 측에서 TCP에서 그 윈도우 버퍼 공간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도착한 거, 아직 어플리케이션이 읽어가지 못한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겠죠. 아직 못 읽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용한 송신 측이 보낼 수 있는 양, 그 양이 이만큼. 그러니까 수신 측 TCP에 비어있는 버퍼의 공간, 그게 수신 측 윈도우로서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 세그먼트에 보내는 이 세그먼트에 여기에 리시브 윈도우 필드, 여기죠. 여기에 요 값을 집어넣어서 송신 측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시브 버퍼 공간은요, 이 공간은 보통 전체가 4096바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샌더는
어그날리지 없이 이 수신 측이 알려준 이 리시브 윈도우 값만큼 이상은 그러니까 어그날리지를 받지 않고 인플라이트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의 한계가 되겠죠. 예. 그래야지만이 리시브 버퍼가 넘쳐나는 일이 없을 거니까요. 예,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커넥션을 열어야 됩니다. 커넥션을 여는 과정을 우리가 두 사람이 악수한다 그래서 핸드세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샌더와 리시브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서로 악수를 나눈다. 예. 그래서 이 악수를 나누면서 하는 일이 이 커넥션 파라메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성하는 것을 커넥션 스테이트를 서로 보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터블리시드라는 게 뭐냐면은 커넥션이 맺어지면은 이제 커넥션 스테이트가 양쪽에 이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할 때 TCP 여기 소켓이고요. TCP 스테이트가 커넥션 스테이트가 이스터블리시먼트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페리메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커넥션은 한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한쪽은 서버가 됩니다. 얘가 연결을 시도했다면은 얘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으로 커넥션이 맺어지는데 이 시퀀스 넘버가 클라이언트가 이쪽으로 서버 쪽으로 보낼 때 세그먼트의 첫 번째 바이트를 몇 번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 세그먼트를 보낼 때 요 첫 번째 바이트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 요거의 시퀀스 넘버를 몇 번을 할 거냐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시퀀스 넘버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버 버퍼 사이즈 클라이언트 측면에서의 그 버퍼 공간 그 다음에 이 서버 측면에서의 그 버퍼 공간 이 서버에서의 버퍼 공간 클라이언트의 버퍼 공간 정보를 이쪽에서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고요. 둘 다 알고 있고 둘 다 알고 있고 예. 그 스테이트가 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면 그게 만들어지느냐? 클라이언트,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작동하고 얘가 서버로 작동할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게 자바 코드인데요.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 호스트 네임, 포트 넘버 이렇게 주면은 요 포트 넘버가 요 포트 넘버가 되고요. 호스트 네임이 이쪽 네트워크 레이어 IP 대문의 주소가 여기 호스트 네임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페리메터를 줘서 뉴 소켓 생성자 메서드를 부르면은 여기 소켓 클래스로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서버 입장에서는요, 커넥션 소켓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웰컴 소켓을 만들어서 .accept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요거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요게 이쪽으로 이제 그 싱크가 나중에 설명할 싱크가 오게 되는데요. 싱크가 와서 여기에 accept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커넥션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무슨 소켓이냐면은 요 클라이언트 소켓이 되고요. 요 커넥션 소켓이 요 소켓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제 요 소켓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요. 예, 다 그려놓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걸 TCP 커넥션 셋업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예. 먼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 보죠. 그 클라이언트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켓 이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이쪽 호스트 네임과 이쪽 포트 넘버를 여기 주고 호스트 네임을 이쪽을 줘서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세그먼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 플래그 중에서 싱크 비트가 1이고요. 시퀀스 넘버를 설정해서 X가 설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서버 입장에서 역시 플래그 비트 싱크를 1로 하고 얘 입장에서 시퀀스 넘버를 Y로 알려주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어크 비트가 1로 세팅을 하고 어크날리지먼트 넘버를 얘가 알려준 X 플러스 1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어크 비트를 1로 플래그 비트를 1로 보내주고 어크날 넘버를 요 Y에 대한 어크날 Y 플러스 1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3웨이죠. 1웨이, 2웨이, 3웨이 이렇게 해서 커넥션이 이스터블리시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CP 커넥션 셋업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거 싱크 비트가 1로 세팅돼서 보낸다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플래그 비트 중에서 요 싱크 비트가 있습니다. 요 비트. 요걸 1로 세팅해서 보낸다는 거고요. 물론 요 시퀀스 넘버 X란 것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보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크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여기 비트가 1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크나이즈 넘버는 물론 여기 들어가는 필드 값이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커넥션을 열고 커넥션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커넥션을 닫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closing conn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TCP 세그먼트를 서로 보내는데 요번에 fine bit가 1로 세팅된 1입니다. 1. i가 아니고 1로 세팅된 그 TCP 세그먼트를 서로 보내는데 그 파인에 대해서 서로 어크나리지를 보내고 받고 합니다. 예.
fine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이것도 다 그려놓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먼저 커넥션을 닫고 싶은 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이렇게 close 합니다. 이런 걸 코드를 적어주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fine bit가 1로 되고 시퀀스 넘버가 x고요. 이걸 보내면은 얘는 세그먼트를 또 보내는데 어크 비트가 1이고 어크널리지먼트가 x 플러스 1 요거에 대한 어크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서서 fine bit가 1이고 시퀀스 넘버 y를 보내고 얘가 어크를 보내고 어크 비트가 1이고 어크널리지먼트가 이거에 대한 어크널리지먼트를 보내줍니다. 즉 find occur 그 다음에 이쪽에서 find occur 이렇게 해서 TCP 커넥션을 클로징 합니다. 예.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TCP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컨제스션 컨트롤입니다. TCP 컨제스션 컨트롤 하면은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이걸 우리가 보통 AIMD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컨제스션 컨트롤에서는 AIMD. 그러니까 어크 없이 보낼 수 있는 그 세그먼트 양을 우리가 그 컨제스션 윈도우가 되는데요. 그 윈도우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어크 없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윈도우 사이즈를 변화를 시키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은 어크 없이 많은 패킷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윈도우가 크면은 트랜스미션 레이트이 큰 거고요. 윈도우가 작으면은 트랜스미션 레이트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보내는 샌드 입장에서는 내보내는 그 데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언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내보내는 속도를 처음에는 윈도우 크기 그 윈도우 크기가 그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요 지점에 요 윈도우 크기가 요거였다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시간이 이제 한번 라운드 트립 타임 윈도우만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니까요. 라운드 트립 타임에 대해서 어크가 제대로 오면은 윈도우 크기를 요만큼 이렇게 일씩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증가시킵니다. 일씩 라운드 트립 타임에 어크가 도착하면 윈도우 크기를 일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원 라운드 트립 타임마다 여기 앞에 1마다 원 MSS
이게 이제 윈도우 크기죠. 윈도우 크기를 1MSS만큼 증가시킵니다. 그게 이제 애디티브 인크리스고요. 만약에 패켓 로스가 발견이 되면은 뭔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 보고 윈도우 크기를 현재의 크기가 이만큼이면은 이거의 반, 2분의 1, 2분의 1로 윈도우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줄여서 또 라운드트립마다 일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일씩 증가시키고요. 예. 원 라운드트립마다 일씩 증가하고요. 이게 떨어질 때는 만약에 로스가 디텍트 됐다. 그러면 떨어질 때는 반이나 확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건전성 윈도우 크기가 건전성 윈도우 크기가 샌더의 그 데이터 내보내는 속도인데요. 속도가 이렇게 꼭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애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건전성 컨트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이 바이트 스트림이 있죠. 보낼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림이 있고요. 현재 여기까지는 보내서 어커를 받았습니다. 여기 라스트 바이트 어커를 여기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건전성 윈도우만큼 어커를 받지 않고도 내보낼 수가 있죠. 이만큼.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데 여기까지만 지금 어커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냈습니다. 보낸 최종 바이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커를 받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 인터넷에서 전송되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여분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커를 받지 않고도 더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전성 윈도우만큼.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데이터의 크기, 이 데이터의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이 데이터의 크기, 이 데이터의 크기는 last byte sent 이거요. last byte occur 이거 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데이터의 크기는 항상 컨제스션 윈도우보다는 이것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컨제스션 윈도우가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어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에디티브 인크리스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되는 부분. 뭔가 로스가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확 윈도우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형태로 컨제스션 윈도우가 다이나믹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전송 속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하나하나의 구간이 멀티플리커티브 에디티브 인크리스 구간이 요게 요 구간이 이 RTT죠.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에 바뀌니까요. 그래서 요 하나의 구간 동안에 컨제스턴 윈도우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전송 속도가 되는 겁니다. 샌더의 전송 속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샌더가 내보내는 전송 속도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를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은 컨제스턴 윈도우를 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TCP 커넥션이 열리면은 샌더와 리시브 사이에 이 길이 하나 이렇게 커넥션이 열리면은 최초의 그 샌더가 보내는 레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봅시다. 처음에는 윈도우 크기를 1MSS, 그러니까 1세그먼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컨제스턴 윈도우 크기가 1입니다. 1MSS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 이후에 어크를 받겠죠. 어크를 제대로 받으면은 그 윈도우의 크기를 더블, 2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 윈도우가 1이었으니까 2죠. 그래서 윈도우 2가 두 개의 세그먼트를 그냥 어크 없이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의 뭐 라운드 트립 타임 이후에 왜 어크를 받으면은 이전에는 이거 윈도우가 2였으니까 2의 2배인 4배 하나 둘 셋 넷 4개를 어크 없이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은 그 다음에는 8개까지 보낼 수가 있고요. 이처럼 그 어크를 받을 때마다 그 컨제스턴 윈도우를 증가를 시키는데 더블로 증가시키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컨제스턴 윈도우가 처음에는 낮지만은 이니셜은 낮지만은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쫙 증가합니다. 1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8이었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걸 우리가 exponentially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윈도우 크기가 커지니까 그 송신 측에서 내보내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 TCP에서 로스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이 컨제스턴 윈도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스는 뭘로서 인지되느냐 하면은 타임아웃으로 인지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요, 로스가 발생하면은 컨제스턴 윈도우는 1로 갑니다. 무조건 1. 제일 낮은 그 송신 측의 속도죠. 1MSS로 갑니다. 그 다음에 컨제스턴 윈도우가 익스포넨셜리 그 매 RTT마다 더블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스리솔드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리니어리 증가한다는 것은 에디티브 인크리스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duplicated occur를 받는 경우입니다. 3번이나 연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전에 어떤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죠. 이걸 보냈고 세그먼트를 보내고 두 번째 세그먼트를 보내고 세 번째 세그먼트를 보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분실됐어요. 그 네 번째 파이프라인 방식이니까 다섯 번째 이렇게 보냈는데 얘는 0번째 보냈었고 그러면 이게 어크가 바꾸는 어크를 어크 1을 보낼 거고 이걸 보내고는 어크 2를 보낼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받았으면은 또 어크 2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플리케이티드 어크가 발생하죠. 만약에 로스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면은 두플리케이티드 어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TCP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레노라는 알고리즘에서는 두플리케이티드 어크는 그 네트워크가 조금은 동작하니까 컨제션 윈도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 이전의 반 2분의 1로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반을 줄였다가 다시 에디티브 인크리스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타호라는 모델에서는 TCP 타호라는 모델에서는 타임아웃이나 3 두플리케이티드 어커나 모두 컨제션 윈도를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1로 최저 속도로 전송 속도로 낮춰버립니다. 예, 그래서 TCP 커넥션이 처음에 열리면은요, 이게 윈도우가 1부터 시작합니다. 1. 그 다음에 이게 더블로 증가하죠.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입니다. 1 라운드 트립 타임 후에 2가 되고요. 제대로 받으면은 또 1 라운드 트립 타임 후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이 됩니다. 만약에 8이 3솔드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제대로 라운드 트립 타임마다 어커를 제대로 받아도 1씩만 증가합니다. 1. 에디티브 인크리스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컨제션 윈도 값이 2분의 1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1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로 가는 경우는 이게 에디티브 인크리스하고 이 3솔드 값이 가면은 에디티브 인크리스가 아니고 익스포넨셜 인크리스 더블로 증가하는 거예요. 갔다가 이 3솔드 값이 가면은 이 3솔드 값이 여기는 아까는 여기가 3솔드였지만 초기 값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3솔드 값은 요거의 반입니다. 반. 요 로스가 일어나기 전에 반. 요 반에서 이제 에디티브 인크리스로 바뀌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타호 모델이고요. 타호 모델이고, 레노 모델은, 여기 중간에 1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서 1이 아니고 여기 이제 2분의 1 선에서 에디티브 인크리스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타호, 레노 모델입니다. 레노 모델. 예. 그래서 우리가 TCP 스루풋이라고 하면은 평균 송신 측에서 보내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윈도우가 컨제션 윈도우가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부분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슬로우 스타트 이 부분은 보통 빼버립니다. 계산할 때는 빼고 이게 윈도우의 반 로스가 일어났을 때 윈도우가 줄어드는 로스 여기서부터 에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라이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에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에디티브 인크리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어떻게 평균 속도는 W 플러스 2분의 W 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을 요거라고 W로 보면은 나누기 2 이렇게 한 게 요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TCP 스루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 W는 윈도우 사이즈인데 언제 윈도우 사이즈 하면은 보통 로스가 일어날 경우에 최대까지 도달했을 때의 그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건 사실 우리가 14주에 공부했고요. 이게 사실은 15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계층 우리 인터넷에서 보면은 피지컬 계층이 있고 링크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전달 계층이 있는데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고요. 이 전달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이만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UDP에 대해서는 좀 짧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CP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CP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고요. TCP의 원리, 파이브라인 방식,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뭐다? TCP, 릴라이블, 플로우 컨트롤, 커넥션 매니지먼트, 컨제스션 컨트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024년 가을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5주차 강의를 마지막으로 2024년 가을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